증류주가 유럽에서 확 퍼지게 된 것은 패스트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증류주를 마시게 되면 이것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증류주를 마시면 패스트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믿음까지 프랑스에서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위스키의 역사에 보면 세금이 결정적으로 몇 번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놀랍게도 1790년대에 일어나면 미국이 독립한 이후로 최초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규모로. 중과세한 세금 때문에 굉장히 인류가 즐기는 어떤 또 다른 음료, 술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BTV 이동진의 파이하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오늘 뒤에 배경을 보시고 여기가 어딘가 갑자기 또 신기하실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약간 지금 아주 기분 좋게 고급스럽게 취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 주제에 맞추어서 공간도 가끔씩 바꿔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멋진 이 위스키 바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교양의 집사에서 다룰 주제가 위스키이기 때문입니다. 술에 관해서 하려고 했는데 술이 워낙 그 주제들이 방대해서 그 중에서 오늘은 최근에 이제 조용히 매니아들 수가 점점 늘고 있고, 또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 그런 의견이라든지 혹은 지식들을 공유하는 그런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위스키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서 저를 잘 알고 계신 친구들은 제가 지금 어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각이 음식에 관해서나 술에 관해서나 평균 이하인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술 맛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스키의 어떤 그 다양한 그런 제품들마다 갖고 있는 그 고유한 맛을 설명할 능력이 저한테는 없고요. 위스키를 특별히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술과 관련된 이야기 혹은 미각도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지만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무엇보다도 거기에 관한 지식들 같은 것들을, 교양들 같은 것을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식과 교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교양의 80%, 90%는 거의 다 책에서 온 것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 10여 년 전, 한 7, 8년 전에 예술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두 분과 함께 위스키 바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분한테 고마워서 그날 제가 술을 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는 자리였고, 이 세 남자가 이제 위스키 바에 갔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위스키 바를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위스키만 전문으로 하는 바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위스키를 이제 잔에 따라주시는 이제 바텐더 분과 그 두 예술가는 이제 위스키에 대해서 워낙 그 애호가들인 분이고, 저는 그냥 맥주만 홀짝이는 정도의 사람인 건데요. 일단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애호가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으면 옆에서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비슷한 그런 정도의 어떤 취향의 소외감 같은 것까지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술자리를 파했고요. 생각보다 술값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위스키에 관한 책들, 그리고 술에 관한 책들을 보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일련의 이야기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렇게 책을 통해서 얻은 위스키에 관한 지식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4권의 책을 제가 본 것을 여러분께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 딴에는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위스키에 대해 꼭 알고 싶은 것들이라는 책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달할 것 같고요. 이 책을 포함해서 4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교양의 형태로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술이 좋은지, 위스키를 어떻게 마시면 더 뛰어나게 마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만 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전문가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스키에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위스키에 대한 교양들, 혹은 위스키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들 같은 것들만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스키의 간단한 어떤 그 제조의 단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이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들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야기들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게 될 것은 모든 술이 그렇듯이 술이라는 것은 재료를 가지고 발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재료를 발효시킨 술을 우리가 보통 양조주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발효시키느냐에 따라서 술이 나뉘게 되죠. 대표적으로 곡물, 그러니까 뭐 보리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곡물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양조주를 만드는 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맥주 같은 술, 뭐 청주 같은 술, 막걸리 같은 술이 대표적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곡물이 아니라 과실, 그러니까 과일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술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포도주를 가지고 만드는 와인일 거고요.
사과를 가지고 만들면 사이더, 그러니까 사과술이 되는 거고요. 배를 가지고 만들면 페리주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페리라든지 사이더라든지 와인 같은 술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효를 시킨 술을 이제 약간 1차적인 제조를 통해서 만든 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1차적인 제조 과정에다가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2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증류라는 단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증류라는 것은 이제 액체 같은 것을 가열을 하게 되면 기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체가 되는데 그것을 식히게 되면 다시 액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 그런 혼합 액체에다가 이 불을 가하게 되면, 열을 가하게 되면 기화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녹아 있는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서로 이제 끓는 점들이 다르게 되니까 서로 성분들이 분류가 되겠죠. 바로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렸던 1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된 양조주라는 것을 밑에서 불을 가해서 그것을 기화시키게 되어서 다시 액화시키게 되면 훨씬 더 알코올 도수가 높고 좀 더 순수한 어떤 액체, 그런 술이 나오겠죠. 이렇게 처음에 애초에 양조주 자체는 이제 발효를 해서 만들고요. 그 발효주 자체를 증류해서 만드는 그런 2차적인 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스키라든지 럼이라든지 브랜디라든지 이런 술들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뭐 위스키라는 것은 이 곡류를 가지고 만든 양조주, 예를 들면 맥주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증류해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위스키이고요. 우리가 브랜디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곡류가 아니라 과실, 그 중에서도 포도, 그러니까 와인을 증류해서 만들면 브랜디가 됩니다. 럼이라는 것은 이제 사탕수수를 증류해서 만들면 럼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술들이 다 각각 다르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발효 과정만 거친 술들, 2차적으로 거기로부터 하나 더 증류까지 하는 술들이 있게 되죠. 물론 이것을 섞어서 만드는 경우까지 있게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스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다가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숙성이라는 단계죠. 애초에는 이 증류주를 마시게 될 때 숙성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우연을 거쳐서 결국은 마련이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증류까지 해서 만들어낸 증류주가 있을 것이고요. 그 증류주에다가 그것을 오크통, 그러니까 보통 참나무로 만든 나무통이 있죠. 많이 보신 것처럼. 그 통에다가 이 위스키 원액을 넣어서, 증류주 자체를 넣어서 숙성을 시키죠. 예를 들어서 길게는 뭐 12년, 15년, 30년까지. 발렌타인 30이라고 하면 통 속에서 30년을 숙성시켰다는 뜻인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숙성을 시키게 되면 이 참나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향 같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또 애초에 이 오크통에 어떤 술들을 미리 담아 놓아서 그것이 이 위스키 속에 이렇게 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정들을 거쳐서 특별한 맛과 특별한 향들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되는데, 이런 숙성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우리가 마시는 바로 위스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대략 한 3단계 정도의 공정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게 되면, 사실 이제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그 애호가이고 위스키 애호가인 분들은 오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 부분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저처럼 예전에 과거에 저처럼 잘 몰랐던 분들이라면 이게 이렇게 술들이 다르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키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인류가 마시게 되었을까라는 것인데, 위스키를 먼저 말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2차적인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증류까지 거친 그런 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고급스러운 그런 기술일 텐데, 증류주의 시작은 역사적으로는 거의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4,000년쯤부터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증류라는 것이 워낙 이제 뛰어나고 약간 좀 복합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굉장히 책에서 읽은 그런 인상적인 말인데, 윌리엄 포크너라는 이제 위대한 미국 소설가가 있죠. 그 윌리엄 포크너가 뭐라고 그랬냐면, 문명은 증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물론 잭 다니엘 같은 그런 그 위스키를 좋아했던 작가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겠습니다만, 문명의 시작을 거의 뭐 증류에서 보다시피 할 정도로 증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런 증류를 하게 되는 어떤 기술이 있었을 텐데, 초기의 단계는 지금 위스키하고 당연히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증류 기술이 아랍 지역에서 특히 이제 이슬람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슬람 7세기 이후에 이슬람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 과학 기술에서 거의 선진 문명을 달린 곳이었잖아요, 한동안. 그런 상황에서 이 아랍 쪽에서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된 그런 그 증류 기술이 아랍을 딱 보시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이집트를 거쳐서 올라가면 바로 이베리아 반도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략 한 15세기까지 사실은 거기에 이슬람 국가들이 있었죠. 점령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부분적으로까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아랍이 자연스럽게 유럽 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위스키의 본산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지역으로까지 이 증류 기술이 가게 돼서 퍼져서 증류주를 마시게 된 게 대략 11세기에서 13세기 정도로 봅니다. 퍼지게 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수도사들이 이 아일랜드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것이 퍼진 것으로 역사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대중적으로 마셨던 술은 와인이죠. 근데 와인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날씨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포도주를 경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는 훨씬 더 온화한 기후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사들이 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재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대신에 곡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브랜디 대신에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스키가 된 것으로 그 연원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위스키의 종주국이 어디인가? 이것은 좀 이제 나라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산타클로스의 고향이 어딘가를 놓고 나라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위스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스카치라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형용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카치라고 말을 해도 스카치 위스키이고, 위스키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스카치 위스키를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전 세계의 위스키 시장이 100이라고 친다면 60 정도 그 이상을 지금 사실은 스카치 위스키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스코틀랜드는 위스키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인 기록에 따라서 이 위스키를 누가 제일 먼저 마셨냐를 놓고 아일랜드의 입장과 스코틀랜드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아일랜드가 먼저라고 하고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가 먼저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제가 책을 본 그런 견해에 따르면 확고히 그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된 것은 15세기의 스코틀랜드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통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한 12세기 정도의 어떤 또 다른 기록을 통해서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침공했을 때 이미 잉글랜드 사람들이 기준에서 보았을 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곡물로 만들어진 증류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12세기에 우리가 먼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입장인데, 세계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15세기 스코틀랜드에 있는 기록을 가장 공식적인 기록으로 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처음 그렇게 15세기부터 이 곡물주를 증류한 증류주를 마시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의 위스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스키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숙성이라는 단계가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증류한 술을 그냥 마시지 않고 그걸 숙성까지 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증류주에 대한 인류의 생각들 같은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독주 같은 걸 잘 못 마시거든요. 그리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상황인데, 위스키를 마시면 그 도수가 엄청나게 강하죠. 사실은 숙성한 다음에 알코올 도수는 실제는 한 60도가 훨씬 더 넘습니다. 근데 60도가 넘는 술을 마시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다 숙성까지 끝나게 된 다음에 물을 탑니다. 그래서 물을 타서 희석을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스키의 농도인 40도에서 45도로 맞추는 것이거든요. 어찌됐건 처음에는 이 증류주를 마시게 되었을 때 증류주라는 것을 처음 마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술을 마시다가 2도, 3도쯤 되는 술을 마시다가 한 40도, 50도 이런 술을 마시게 되면 정말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겠어요? 더군다나 이 증류주가 유럽에서 확 퍼지게 된 것은 패스트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증류주가 확 퍼진 것으로 역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가장 끔찍한 패스트가 전 유럽을 창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또 프랑스와 영국이 한정하게 되면 100년 전쟁이 일어났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참화라든지 전염병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극심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낭설과 유언비어와 전설 같은 것이 떠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류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증류주라는 것을 보게 된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고, 새로운 술인데 이 술을 마시면 정말 타는 것 같고, 더군다나 심지어는 불을 붙이면 불까지 붙을 정도로 높은 도수의 술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증류주를 마시게 되면 이것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증류주를 마시면 패스트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믿음까지 프랑스에서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불이 붙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의 전기 같은 것이 이 증류주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또 대중적인 믿음은 연금술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증류주 자체를 약간 생명의 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이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쿠아비테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아쿠아 비테, 생명의 물이라고 말했던 이 증류주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는 예전에 게일어를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게일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게일어는 이제 켈터의 일종인 것인데요. 뭐 지방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켈트족이 말을 했던. 게일어로 이 아쿠아비테,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라고 지칭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가 오랜 세월이 되면 점점 변형합니다. 많은 단어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정착한 단어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위스키입니다. 그러니까 위스키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는 생명수라는 데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이 도수가 높은 증류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은 영적인 부분하고도, 영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류주를 통칭하는 그 영어의 그 속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릿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피릿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독주, 그 중에서도 증류주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좀 우스꽝스럽다고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걸 하나 말씀드린다면,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너무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 사실은 이 수많은 팝송들 노래 가사 속에 사실은 악마주의가 숨쉬고 있다, 이런 걸 막 지적하는 그런 책들과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유명한 노래를 봐라. 거기에 스피릿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악령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한국에서 나온 책에서 쓰여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피릿이 그냥 독주이고 그 중에서도 증류주라는 것을 몰라서 단순히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오역을 하고 엄청난 그런 혐의를 더 씌웠던 건데요. 어찌됐건 오늘날도 스피릿이라는 말 자체를 증류주라는 맛으로 쓰는 것을 보면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이 독한 술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죠. 구독 해지. 마침내 콘텐츠 유목 생활을 끝낼 신개념 IPTV 요금제 탄생. 드라마, 키즈, 애니, 다큐는 물론 최신 개봉작까지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TV는 물론 모바일로도? 근데 이 모든 걸 커피 한 잔 값에? 올 BTV 올 플러스. 빈틈없는 콘텐츠 라이프의 시작. 지금 바로 106 누르고 한 번에 플레이. BTV 올 플러스. 그런데 이 증류주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본격화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마시게 되었던 증류주에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숙성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역사에서 많은 것들이 세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위스키의 역사에 보면 세금이 결정적으로 몇 번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이 더 페이버릿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왔던 여왕이 앤 여왕입니다. 근데 앤 여왕은 영국 최초로 그레이트 브리튼의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서로 통합해서 통일왕국이 돼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18세기 초반이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더 페이버릿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죠. 근데 18세기 초반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이제 통합이 되어서 그레이트 브리튼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의 세법이 스코틀랜드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영국 세법은 굉장히 가혹한 것으로 굉장히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주세가 중요했거든요. 술에 매기는 세금이었습니다. 근데 술의 세금을 어떻게 매기나 하면 술의 이 위스키의 원료라고 말할 수 있는 메가에다 매겼었거든요. 메가라는 것은 이게 싹을 틔운 보리라는 뜻인데요. 이 메가를 영어로 얘기하면 몰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몰트라는 말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될 텐데, 어찌됐건 메가에다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 메가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에 편입되면서 이 위스키를 제조하는 업자들이 갑자기 주세를 15배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 세금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갑자기 세금이 15배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가서 몰래 밀주를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깡통을 구부려가지고 막 이 증류를 하고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편법을 써서 술들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증류주를 만들어서 보관할 곳이 없는데 산속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품들이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쉐리주를 담았던 오래된 낡은 통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쉐리주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의 일종인 것인데요. 그래서 쉐리주를 담았다가 빈통이 된 나무 통에다가 그렇게 해서 증류해서 만든 술을 담아놨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그 술을 마셔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풍미와 향 같은 것이 들어가고 맛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 위스키가 숙성하게 된 과정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흥미롭죠.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철폐가 된 그런 중과세한 세금 때문에 굉장히 인류가 즐기는 어떤 또 다른 음료, 술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년 가까이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계속 이 사람들이 밀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밀주를 만들 때 밤에 몰래 만들어야 되고 산속에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칭하는 수많은 속어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밀주를 지금도 영어에서 문샤인이란 말, 달빛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문샤이너스라는 밴드가 있죠. 훌륭한 밴드가 있는데 그 문샤이너스가 바로 밀주업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속어로 얘기하면. 혹은 이제는 청량음료의 한 종류이기도 한 마운틴 듀라는 말도 사실은 밀주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산이슬이라는 말은 술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요즘 이슬이라는 말을 소주에 비유해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런 속어가 쓰일 정도로 당시에는 이제 밀주라는 것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세기가 지나게 되고 영국에서는 주세를 낮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산업화되게 되고 위스키를 만드는 사람들이 합법화되게 되죠.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위스키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그래봤자 사실은 19세기 초반 정도까지는 이게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성행했지만 국제적으로 위스키를 마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유럽이든 미국이든. 근데 19세기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위스키가 세계화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합법화라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생겨나는 것은 증류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증류를 하게 될 때 단속식 증류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증류를 할 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말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스카치 위스키는 2번 증류를 합니다. 한 번 증류한 다음에 또 증류를 하거든요. 근데 2번 증류하는 것을 따로따로 증류를 해서 단속 증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근데 19세기가 되게 되면 연속 증류하는 방식이 새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 증류기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또 한 가지는 블렌디드 위스키가 처음으로 19세기에 등장합니다. 블렌디드 위스키라는 것은 블렌드는 섞다라는 뜻이니까 섞인 위스키라는 얘기인데 그 이전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한 지역에서 나는 위스키는 그냥 한 군데서만 위스키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의 증류소에서 나오는 위스키는 한 군데서의 제품으로만 하는 것을 위스키로 쳐줬는데 19세기가 되다 보면 이것을 서로 섞어서 서로 다른 증류수에서 나오는 것을 섞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표준화하고 맛을 평균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팔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표준화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게 되면서 좀 더 쉽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적인 의견이 있겠죠. 왜냐하면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애주가들이거나 아니면 원래의 방식으로 위스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블렌디드 위스키? 이게 무슨 위스키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50년 넘게 서로가 양자가 싸우게 됩니다. 블렌디드 위스키도 위스키야. 무슨 소리야. 한 군데서 만드는 싱글 몰트 위스키만 위스키야. 이러고 양자가 싸우게 되는데 결국 참다 못해서 한 군데서만 만드는 사람들이 소송을 걸게 되고 20세기 초반에 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법에서 최종적으로 블렌디드 위스키도 위스키다라는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블렌디드 위스키는 엄청난 힘을 받게 되고요.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죠.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스카치 위스키는 사실상 세계를 점령하게 되었다.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19세기 말이 되면 이 병충해 때문에 유럽 대륙에 있었던 포도들이 작황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포도주가 완전히 작황이 망하게 되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죠. 포도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포도주 대신에 마실 수 있는 무언가 혹은 포도주를 증류하게 된 브랜디 대신에 마실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었고 그 역할을 바로 위스키가 명확하게 대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위스키는 서구를 사로잡는 그런 술이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여론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카치 위스키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많이 마시는 스카치 그 위스키의 형태가 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걸 나라별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위스키를 생산하는 국가가 캐나다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대표적인 국가는 이제 영국 중에서 스코틀랜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이 3개국 정도가 위스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각각의 위스키를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카치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보리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통해서 만든 술, 뭐 맥주 같은 거겠죠. 이런 술을 가지고 그것을 증류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스카치 위스키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리 말고 다른 것들을 섞기도 하지만 주 원료는 보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하는 것은 100% 보리만 가지고 만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가를 가지고 만들죠. 다시 말하면 그냥 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보리를 물에 넣게 되면 싹이 튀지 않겠습니까? 그럼 싹이 튀운 그 보리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트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한자로는 이제 메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싹을 틔운 보리 100%로 만든 것이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을 쓰게 되고, 그 다음 이런 것이 아예 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스키의 어떤 시장의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가 주종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나무통 속에서 3년 이상 숙성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세칙들 같은 것도 있게 되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시게 되는, 스카치 위스키의 대표적인 그런 제조 방식과 그런 맛과 풍미가 표준화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종주국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기도 하고 또 너무 중요하게도 아일랜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스카치 위스키가 있으면 아이리쉬 위스키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리쉬 위스키는 19세기까지는 전 세계에서 스카치 위스키보다 더 많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생산품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이리쉬 위스키는 20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양차 대전이 생기게 된다든지, 또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또 오랜 세월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민을 가서 만들게 되는 것이 미국 위스키인데, 미국 위스키의 경우에 이제 1920년대가 되면 금주법 시대가 되어서 또 치명타를 맞게 되죠. 이런 몇 가지 정치적이거나 전쟁과 관련된 일들 때문에 아이리쉬 위스키는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아이리쉬 위스키가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아이리쉬 위스키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위스키라는 말을 쓸 때 철자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일단, WHISKY로 쓰기도 하고, WHISKEY로 쓰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KY로 쓰고요. 아일랜드에서는 KEY로 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하는데, 아일랜드 위스키가 스코틀랜드 위스키랑 변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다른 철자를 아일랜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19세기에 대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니까 이 영향을 받아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케네디 가문도 그런 아일랜드 출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도 위스키란 말을 쓸 때 WHISKEY 식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아일랜드하고 미국에서는 KEY로 쓰고요. 캐나다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KY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스펠링이 다른 것도 사실은 제조법과 역사랑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럼 아일랜드는 왜 변별화했을까라는 것인데, 이것도 역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스코틀랜드가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에 통합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앤 여왕 때, 그러니까 18세기 초반이죠. 근데 아일랜드가 통합된 것은 한 세기 뒤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인데, 19세기 초반 한 세기 뒤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 통합되고 이렇게 영국에 의해서 결국은 강제로 병합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세금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매길 때 주세를 어디다 매겼냐면 메가에다 매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묘안을 짜냅니다. 세금을 메가에 매긴다면 그러면 보리를 싹 틔우지 않은 보리를 섞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이전까지는 싹 틔운 보리만 가지고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싹 틔운 보리, 메가와 함께 싹을 틔우지 않은 보리를 섞어서 만들죠. 그럼 세금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이런 방식으로 위스키를 만듭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위스키를 만들다 보니까 이 곡물이 애초에 갖고 있었던 맛 때문에 굉장히 위스키가 기름진 어떤 맛 같은 게 나서 품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하게 되는데 증류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방식으로 3번 증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와 틔우지 않은 보리와 그것을 또 3번 증류하는 방식을 통해서 독특한 아이리쉬 위스키가 성립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을 쓰게 되죠. 지금은 아일랜드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변별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죠.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알뜰하게 보니까 BTV.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위스키의 중요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위스키 하면 이제 위스키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버번 위스키를 떠올리게 되죠. 실제로 미국 위스키의 상당수는 버번 위스키인데요. 줄여서 그냥 우리가 버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버번 위스키의 유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미국 최초로 있었던 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776년도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이제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죠. 영국을 이기게 되고 독립전쟁에서. 미국 초기에 전쟁을 이겨서 이제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재원 같은 것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세금을 증액을 시켰던 것이 바로 주세입니다. 위스키에 세금을 매겼던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것을 한꺼번에 3배를 증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갖가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농가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1790년대에 일어나면 미국이 독립한 이후로 최초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규모로. 그 반란을 위스키 반란이라고 하죠. 근데 이 위스키 반란은 결국은 이제 진압이 되고요. 군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라앉혀지게 되는데 이 주세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농민들이 이주를 합니다. 아예. 그래서 원래는 이들이 주로 거주했던 곳이 펜실베이니아 주였는데 인근주였던 켄터키로 가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켄터키가 미국의 영토 바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켄터키를 이주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켄터키로 대량으로 농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켄터키에서 위스키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켄터키 지역이 또 유달리 석회암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석회암 쪽을 이게 통과하게 된 계곡물이나 이런 물들이 광물 같은 것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게 사실은 위스키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독특한 켄터키에서 중심이 된 그런 위스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스카치 위스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리가 주종인데 미국의 버번 위스키의 주종은 옥수수가 주종입니다. 그래서 미국 법에서도 심지어는 이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역시 스카치 위스키처럼 규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51% 이상을 옥수수가 차지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가 주가 되는 그런 위스키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미국 규정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크통을 사용해야 된다. 참나무통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크통은 반드시 새 오크통을 사용해야 되고 한 번 쓴 오크통은 버려야 된다라는 규정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크통을 만들 때 심지어는 안에를 불로 거슬려야 된다라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규정이 생기게 되었는가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재미있는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죠. 그 이야기는 바로 일라이저 크레이그라는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목사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789년도에 그러니까 미국 독립 선언한 지 얼마 안 됐을 그런 시기죠. 이 사람이 이제 버번 카운티라는 곳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버번 카운티에 살면서 심지어는 이 폭동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란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인데 이 사람이 보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를 이용해서 위스키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 오늘날 버번의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 이 일라이저 크레이그를 말하는 경우가 많죠.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오크통에 불에 그슬린 통에 이 보관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인데요. 술을 이제 만들고 나서 위스키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통이 모자른데 남아있는 통이 화재 때문에 이렇게 불에 탄 안에가 그슬려진 통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임시로 거기다가 이 위스키를 보관을 했다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술을 마셔보게 되니까 일반적인 위스키는 보통 약간 뭐 황색 혹은 이제 호박색 이런 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색이 붉은색 가까운 색깔을 띠게 되어 있었고 또 마셔보니까 그 탄내 같은 것이 굉장히 절묘하게 배어들어서 오늘날 이제 위스키 마시면서 뭐 스모키한 향이 좋다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탄내랑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풍미가 이 위스키에 절묘하게 우연히 끼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통 안을 거슬려 가지고 거기다가 위스키를 보관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어떤 독특한 이 버번 위스키의 만드는 방식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버번 위스키를 해서 통을 새로 만들게 되면 일부러 그 안을 불로 거슬리는 그런 효과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숙성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번 위스키 보통 이제 바베큐 같은 데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왜 버번 위스키를 버번 위스키라고 부를까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프랑스어와 영어 사이에서의 어떤 부분들 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미국 역사에 무척이나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뉴올리언스라는 것은 이제 뉴 오를레앙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있는 오를레앙이라는 지명을 붙인다거나 그 외에 많은 도시들도 이렇게 프랑스의 이름을 새로 갖다 붙이다가 생긴 경우가 무척이나 많은데요. 이 버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번이라는 것을 불어로 그대로 읽으면 부르봉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르봉 왕조를 영어로 읽으면 버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되냐면 독립전쟁을 벌이게 될 때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영국과 라이벌이었던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독립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독립전쟁에 승리하고 독립에 성공한 다음에 미국의 뭐 초기 대통령 중에 하나였던 토마스 제퍼슨이 있었지 않습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뭐 당시에는 이제 버지니아 땅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켄터키의 땅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특정한 지역에 버번 카운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버번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르봉 왕조에서 온 거죠. 왜냐하면 루이 16세가 도와주었기 때문이거든요. 루이 16세가 부르봉 왕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봉 왕조의 이름을 기념해서 부르봉 카운티, 버번 카운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이 버번 카운티가 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번 카운티의 이 버번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라이저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살기도 했었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옥수수를 가지고 이렇게 숙성시키고 또 안에 그을린 그런 통을 통해서 숙성시키게 된 그리고 발효시키게 된 그런 술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면 당시로서는 물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미시시피 강이나 오하이오 강 같은 곳이었는데 특히 이제 켄터키에서 오하이오 강에서 이 위스키들을 선적하는 항구들이 몇 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항구들은 대부분 다 버번 카운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하할 때 이건 버번 카운티에서 출하했다라는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요. 그로부터 사람들이 이 위스키를 그냥 버번 위스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버번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버번 카운티, 부르봉 왕조랑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는 않죠. 어찌됐건 이런 역사적인 연원까지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위스키가 전부 다 옥수수가 주재료이고 전부 다 버번 위스키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번 위스키로 제일 유명한 건 우리나라에서 진빔 아닐까 싶은데요. 진빔으로 보통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버번 위스키는 다른 말로 켄터키 위스키거든요. 켄터키에서 주로 만들어내는 위스키니까. 근데 켄터키에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테네시 주가 있죠. 테네시 주에서도 위스키를 만들거든요. 테네시 위스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테네시 위스키로 또 굉장히 유명한 술이 바로 잭 다니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네시 위스키도 있는데 테네시 위스키는 여기서 하나의 공정을 더 거치죠. 그것은 이제 단풍나무 목탄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최종적으로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 또 다른 어떤 맛과 향이 입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 가장 유명한 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번 위스키, 켄터키 위스키지만 테네시 위스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옥수수로 만들지 않는 위스키들도 있습니다. 호밀 같은 걸로 만드는 위스키가 있는데 보통 라이 위스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위스키 종류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들과 함께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스키랑 관련된 역사적인 어떤 상식들, 재밌는 교양들,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예전에 읽었던 그런 부분들이라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이 위스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증류의 과정, 숙성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유명한 그런 증류소들이 다 산재되어 있죠.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나 혹은 미국의 켄터키 같은 곳에. 근데 한 군데의 증류소에서 나온 그런 위스키로만 만들어서 파는 그런 위스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한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군데에서 나온 그런 증류소에서 나온 그런 증류주들을 모아서 그것을 특별한 자기만의 비법을 가지고 섞습니다. 섞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코카콜라를 만드는 것 같은 엄청난 비법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마스터 디스틸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극소수의 몇 명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기술에 따라서 많을 경우엔 막 40개, 50개 정도의 원액을 서로 특정한 비율로 섞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공장에서 그 생산하는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그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요 액을 0.7%, 요 액을 2.4% 이런 식으로 섞는데 그 액 자체가 어떤 액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특정한 몇 명만이 소수의 어떤 그 제조법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스키들마다 서로 다른 어떤 풍미와 맛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싱글 몰트 위스키는 사실은 요즘 좀 더 매니악한 느낌이 있고 좀 더 위스키를 더 전문적으로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쁘게 말하면 약간 더 잘난 척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드시고 실제로 또 싱글 몰트 위스키는 그 각자의 다 어떤 맛을 제대로 안다는 거니까 그만큼 위스키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또 마시기도 하시겠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대략 90% 가깝게 보통 사람들이 마시는 위스키는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가 아니고요. 여러 군데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량 생산에도 쉽기도 하고 훨씬 더 많이 판매할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술들인데 이런 그 블렌디드 위스키로 가장 유명한 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조니 워커입니다. 2위는 발렌타인입니다. 반면에 블렌디드가 되지 않고 싱글 몰트 위스키 진짜 많은데 그중에서 한국에서 요즘 팬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술이라면 글렌피딕 같은 술이 유명하지 않을까? 또 맥켈란 같은 술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방식으로 싱글 몰트냐 아니면 블렌디드 위스키냐가 차이가 있고요. 또 숙성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겠죠. 발렌타인 15보다는 발렌타인 30이 훨씬 비싸잖아요. 30년을 보관을 했다는 얘기니까. 재밌는 것은 숙성하는 과정에서 블렌드는 섞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액들을. 섞게 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는 뭐 12년을 숙성시킨 술이 있고, 하나는 뭐 15년이 있고 20년이 있고 이 세 가지를 섞었다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표기할 때 뭐라고 표기할까? 가장 낮은 것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높은 단계의 술을 조금 섞었다고 속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 표시 방법들 같은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증류소에서 만들m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이 캐스크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크통이 있을 텐데 오크통끼리는 서로 섞거든요. 같은 지역이라고 하면, 같은 증류소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오크통 속에서 숙성된 위스키를 아예 그것으로만 만들어내는 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통 안에 있는 것만 따로 만들면 보통 한 300개 정도의 술병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비싸겠죠. 그것을 보통 우리가 싱글 배럴 위스키라는 말을 보통 쓰게 됩니다. 혹은 싱글 캐스크 위스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한 통에 있는 것으로만 따로 만들어내는 위스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걸로 라벨을 통해서 한번 이런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허다한 훌륭한 위스키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술 맛을 잘 몰라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고요. 네, 아벨라워라는 그 위스키입니다. 이걸 한번 읽는 법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페이사이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스카치 위스키니까 스코틀랜드 위스키겠죠. 그 다음에 스페이사이드라는 것은 이 스카치 위스키를 만들어내는 지역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지역 중에 고지대는 하이랜드, 밑에는 로우랜드, 하이랜드 중에 일부로서 특히 이 많이 만들어내는 이 스페이사이드라는 지역이 있게 되고 보통 대여섯 군데로 나누게 되는데요. 스페이사이드에서 만들어낸 싱글 몰트다라는 이야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맥켈란이라든지 혹은 글렌피딕도 스페이사이드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포함한 싱글 몰트다. 싱글 몰트라는 이야기는 이 증류소 한 군데에서만 만든 술이라는 얘기겠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싱글 몰트가 블렌디드 위스키보다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벨라워라는 것은 제품의 이름이면서 증류소의 이름인 경우들이 보통 많습니다. 싱글 몰트의 경우에는 자, 밑에를 보시게 되면 더블 캐스크 머추어드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두 개의 통에서 숙성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캐스크란 말은 배럴이란 말하고 똑같아서 보통은 이제 이 그 나무통, 오크통 자체를 캐스크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더블 캐스크라고 말을 쓰는 이유는 두 통을 합쳤다는 얘기인데 정말로 두 개의 통을 합쳤다라기 뜻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스키의 최종적인 어떤 독특한 풍미와 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그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오크통 하나만 가지고 한번 쓰고 폐기를 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만 그 만들어낸 쓰고 난 버번통을 스카치 위스키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버번 특유의 어떤 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버번을 담아 넣었던 통에 스카치 위스키를 담는 겁니다. 그리고 숙성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통에 남아있는 버번의 향이 이 스카치 위스키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기존에 쓰였던 술이 애초에 담겨있던 통을 두 가지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버번이고요. 하나는 쉐리주입니다. 애초에 위스키가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위스키를 쉐리통에 담아놓았던 그 통을 쓰고 캐스크를 쓰고 또 하나는 버번통에 남았던 걸 써서 이 두 종류를 섞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더블 캐스크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 위스키의 어떤 밑에 맛의 원조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버번 위스키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번 위스키가 쓰고 난 그 통을 전 세계에서 나머지 위스키가 독특한 향의 재료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밑에를 보시게 되면 14년 됐다라는 건데 이건 숙성한 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캐스크 안에 집어넣어서 위스키를 원액을 14년간 보관했다는 뜻이고요. 여기 000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의 버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는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벨라워를 통해서 대충 이 라벨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블렌디드 위스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쓰여 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추론하시게 되면 쉽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서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스키가 나오는 영화들은 정말 많죠. 특히 이제 미국의 무슨 탐정 영화들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은근히 한국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동원 감독의 영화에서 위스키가 굉장히 재밌게 나와서 두 편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타짜인데요. 타짜를 보게 되면 이제 도박을 통해서 떼돈을 벌죠. 크게 돈을 벌게 되니까 신나서 술집에 갑니다. 그랬을 때 유해진 씨가 그 술집에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기 비싸고 양 적은 거 달라고 얘기합니다. 일부러 호기롭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호구인 손님이 왔다고 신나서 주인이 들어가서 서로 자매가 서로 대화를 하죠. 야, 비싸고 양 적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하죠. 조니 워커 블루 이렇게 얘기해서 조니 워커 블루를
판매하는 장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원 감독의 또 다른 작품인 도둑들에도 역시 위스키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첫 장면을 보시게 되면 돈이 엄청 많은 신하균한테 접근하게 된 그 모녀 컨셉으로 들어가게 된 전지현 씨 그리고 또 김혜숙 씨가 등장하게 되는데 초반에 김혜숙 씨가 신하균 씨 앞에서 사무실에 갔다가 거기에 로열 솔루트가 있는 걸 보면서 로열 솔루트 해가지고 일부러 위스키를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로열 솔루트도 역시 스카치 위스키죠. 그런 측면에서 위스키가 흥미롭게 등장하는 두 편의 영화, 둘 다 최동원 감독의 영화이고요. 둘 다 무척 재밌는 영화죠. 도둑들 그리고 타짜 이 두 편의 영화 BTV 플러스에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